네, 다소 의외이긴 합니다만은 듣고 나면 어느 정도 그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는요, 그들보다 10여 년 정도 나이가 많은 X세대보다 암 발병률이 높고, 또 X세대는 또 그들보다 10여 년 나이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발병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 40대 초반에서 한 50대 초반 정도, 이런 친구들은 이제 X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X세대보다 나이가 좀 더 10년 정도 많은 베이비붐 세대보다 X세대가 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 뭐 발병률이 더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미국의 암학회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발견되는 34가지 종류의 암 가운데 17개 종류의 발병률이 이 젊은 세대에서 더 요즘 증가하고 있다라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자, 이 논문에 따르면요, 현재 40대 초반에서 한 50대 초반 되는, 즉 X세대는 갑상선암, 대장암, 신장암, 자궁암, 뭐 백혈병 등의 그 발병률이 그보다 윗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보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요 암의 발병 위험도 일반적으로 컸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방암과 담낭암, 뭐 자궁암 등의 발병률도 일반적으로 뭐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가 하긴 했는데,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 증가율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이유, 여기까지는 아직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 이 연구진들은 일단 추정하기를, 일단은 그 젊은 세대로 갈수록 비만이 많고, 뭐 요즘 뭐 잘 먹으니까 옛날에 비해서 뭐 잘 먹고 또 많이 먹고, 그러니까 뭐 비만하죠.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을 또 많이 먹고, 육류 섭취가 과거보다 많이 늘었고, 특히 중요한 건 이 가공식품 섭취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 뭐 컵라면, 편의점에 가면 팔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거가 이제 그 과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보다도 지금 더 많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항생제 사용 등도 과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생제를 직접 먹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 소가 과거 40년, 50년 전에 그냥 방축하는 그 방사해서 기른 그런 소고기 비해서 요즘은 항생제도 많이 쓰고, 특히 이제 닭고기 같은 거 항생제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는데, 그게 최근 젊은 세대일수록 아무래도 자랄 때 더 많이 먹으면서 자랐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건강에 해로운 식단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라고 일단 추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더 있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수면 부족. 우리 젊었을 때, 우리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대학교 다닐 때, 아니면은 뭐 20, 30대 뭐 이럴 때 수면 부족이 어딨어요? 뭐 바쁘고 공부하느냐고 일하느냐고 그래서 수면 부족이지, 잠 안 와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누우면 잤죠.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잤지 뭐 잠이 안 오는 게 어딨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잠 안 온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수면 부족, 젊은이들의 또 뭐 앉아서 보내는 생활 방식을 너무 어려서부터 계속 하는 거죠, 평생. 그리고 이제 오염 물질이나 발암성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양이 과거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더 많고 하는 이런 환경적 요인도 뺄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추정을 연구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갈수록 나이가 젊어지고 있는 게 통계다,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문제라고 우리 의료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암 검진이 보통 뭐 이제 뭐 대장암, 뭐 자궁암, 유방암, 폐암 등등에 이제 국한돼서 암이 있나 없나 우리가 건강 검진할 때 그런 암 검진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 4-5개 정도에 국한돼서 시행되는 것과, 또 두 번째, 젊은 사람들은 젊다라는 이유로 검진을 잘 받지 않는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가서는 점점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 3년간 미국 내 대장암 검진 대상자인 45세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45세에서 한 49세까지 이 사람들 한 1,900만 명 가운데 검사를 받은 사람은 400만 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 1밖에 안 되죠. UC 데이비스 암센터의 베르마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도 이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암? 하고 증상이 나타나도 암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암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서 왔을 때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 뭐 3기, 4기로 이미 넘어간 다음에 오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 뭐 이런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료진들은 젊은이들일수록 암에 걸리지 않도록
않도록 예방적인 조치, 뭐 검사를 자주 한다든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일단 암에 걸렸을 때 암이 확산되는 게 나이 든 사람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오히려 더 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젊다라는 이유로 그런 검진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 또 증상이 있어도 젊다라는 이유로 이게 암이 아닐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것, 이게 지금 문제다 라고 의료진들은 얘기했습니다. 많은 이 젊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다크 초콜릿, 우리 이제 뭐 당 종류는 몸에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초콜릿은 괜찮아 해서 뭐 많이는 아니어도 하루에 뭐 한두 조각 정도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제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게 이 코코아 함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 코코아 함유 제품 상당수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들어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지 워싱턴 의대 연구팀은 학술지에 발표한 그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시판 중인 72개 종류의 코코아 함유 제품을 수거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그중 43%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어선 제품은 35%였다 밝혔습니다. 또한 이제 분석 대상 중에 뭐 올게닉, 즉 이제 유기농 올게닉이라고 써붙여져 있는 그런 제품들의 납과 카드뮴의 함유량이 오히려 일반 제품보다 더 많은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팀은 이들 코코아 함유 제품을 1회 제공량만 섭취할 경우에, 그러니까 뭐 1회 제공량이라는 게 사실은 뭐 딱 정해진 건 없어요. 뭐 그 식품에 써 있긴 하지만 그 식품에 써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 번에 요 정도 먹으면 괜찮겠다라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뭐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죠. 체질상. 또 어떤 사람은 체질상 가능하면 안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뭐 일단 그들이 권장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회 제공량만 섭취할 경우에는 건강상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1회 제공량 이상을 하루에 먹거나 또는 1회 제공량을 먹을 때 다른 중금속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해산물 같은 거, 그 바다에서 사실은 중금속 오염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해산물 등 다른 중금속 공급원과 함께 섭취를 하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루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다크 초콜릿은 그래서 하루에 1온스 정도로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1온스. 1온스는 일반적인 그 초콜릿 바의 3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조각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 번에 1온스만 먹기가 좀 어렵다, 나는 그래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먹다 보면 한 2온스 정도 먹게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럴 경우는 이렇게 하시랍니다. 이틀에 한 번 드시랍니다. 그렇게 하루에 2온스가 아니라 이틀에 2온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중금속을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몸에서 배출할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건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콜릿은요, 위험하거나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식품도 이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식단을 좀 다양화해서 같은 음식에만 좀 집중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한 가지에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딴 건 몰라도 초콜릿은 꼭 먹어야 돼 하면서 막 초콜릿만 집중적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는 초콜릿은 안 먹어. 그걸 왜 먹어? 나이 먹어서 그 당 조심해야 돼. 먹지 마. 그래서 초콜릿은 안 드시는데 그래도 해산물이 시푸드가 최고지 건강에는 하면서 매일 또 시푸드만 먹는 거, 이런 식으로 한 가지에만 특정적으로 집중되지 않게 먹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너무 집중되게 먹으면 그 특정 어떤 중금속 아니면 특정 화합물질, 특정 몸에 좋지 않은 불순물, 이런 거에만 특정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게 배출할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가급적 이것 먹었으면 다음 날은 저거 먹고 이런 식으로 하라라는 것이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초콜릿에 있는 중금속 오염 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됐습니다. 자, 비행기 타면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한국 갈 때 그 컵라면이, 라면 이거 시켜 먹는 재미가 좋다, 그 재미가 쏠쏠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몇십 년 동안 한 번 먹어봤나 그래요. 그 미안해서 못 시키겠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승무원들 그 라면 준비하느냐고 전 개인적으로 미안해서 저는 못 시키겠더라고요. 자, 여하튼 이제부터 대한항공이요, 일반 이카노미 석에서 컵라면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 난기류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난기류 발생 급증에 따른 그 화상사고 위험 증가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5일부터 국제선 장거리 노선의 일반석에서 제공하던 그 컵라면 서비스를 샌드위치나 뭐 콘독, 뭐 한국의 한국식 핫도그죠. 이제 콘독 또는 뭐 피자라든지 뭐 핫파켓 같은 것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난기류 증가 추세에 따라서 특히 이제 라면 서비스의 경우에 뜨거운 물 때문에 이걸 뜨거운 물을 들고 가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뜨거운 물을 가서 이제 부어주기도 하고 이게 부어주려고 하는데 뜨거운 물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난기류가 생기니까 승무원도 막 움직이게 되니까 무릎팍에 뜨거운 물을 붓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화상을 입었니 뭐 이런 컴플레인 이런 일들이 점점 요즘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석의 경우에는 승무원이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한꺼번에 뭐 여러 개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서 막 또 부어줘야 하고 이런 게 이제 승객들이 좀 이코노미석 같은 경우에는 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리도 좁고 그래서 이제 여유가 없잖아요, 스페이스에. 그래서 화상의 위험이 한층 크기 때문에 이코노미 클래스에만 우선적으로 이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는 15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노선에서는요, 콘독 또는 피자 뭐 이런 걸 대신 주기로 하고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비행기에서는 그저 핫파켓 같은 거 우리 어린애들 좋아하잖아요. 핫파켓 같은 거 마이크로웨이브에 뭐 한 2~30초만 돌리면 딱 뜨거워서 먹는 것 핫파켓 같은 것을 대신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야, 뭐 라면 그거 먹는 맛에 먹는데 라면 대신에 핫파켓 뭐 피자 이런 거죠. 안 먹고 말지.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위험한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도. 네. 하지만 이제 좌석 간의 간격과 통로가 상대적으로 넓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뭐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 같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컵라면이나 라면 제공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난기류에 의한 갑작스러운 그 여객기의 급 강화 등의 문제가 좀 심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요, 이 난기류 때문이라는 이유로 최근에 중거리와 장거리 그 전 노선을 대상으로 기내 서비스, 앞서 말씀드린 뭐 컵라면 서비스를 종료한다라는 것과 별개로 이미 시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내 서비스를 승객 여러분, 뭐 기내 서비스를 이제 종료합니다. 승객 여러분 다 앉아주시고 이제 곧 착륙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기내 서비스를 종료하겠습니다라는 시점을 기존보다 20분 빠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착륙하기 20분 전부터 기존 서비스를 종료했는데요. 며칠 전부터는 착륙하기 40분 전부터 이런 뭐 물이나 이런 음료 모든 서비스를 다 종료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난기류가 점점 심해져서 그래요, 요즘. 이에 따라서 해당 노선에서는 기내식이나 뭐 주류, 음료 등등 승객에게 제공되던 모든 서비스가 착륙 40분 전에 마감됩니다. 실제로 최근 난기류는요, 크게 늘어났는데 한국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보니까 지난 1분기 1, 2, 3월 달 한국 국적 비행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에어프레미아 이런 한국 국적 비행사가 전 세계에서 만났다라고 리포트를 올린 그 난기류 케이스를 종합해 보니까 그 석 달 동안 모두 6,2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예년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지난해 1, 2, 3월 달에는 난기류 리포트가 3,473건이었는데 1년이 지난 올해 1, 2, 3월 달에는 이보다 뭐 훨씬 많이 늘어난 6,246건, 무려 80%나 늘어난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난기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실 때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이제 고도 한 35,000피트 이상으로 올라가면 띵 하면서 이제 그 시트벨트 빼도 된다는 불이 들어오죠. 그 불이 들어와도 절대로 시트벨트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트벨트를 좀 답답하니까 조금 느슨하게라도 해서 착용하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불 다 끄잖아요. 뭐 밤에 불 끄고 뭐 그러니까 이제 됐어 하고 시트벨트 팍 빼고 이러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35,000피트 이상 올라가도요, 난기류 있을 수 있고요. 특히 가장 무서운 게 에어파켓입니다. 어느 순간 가다가 팍 떨어집니다. 이 에어파켓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뭐 비행기 그 기술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비행기 탈 때 뭐 그렇다고 이게 무슨 추락을 하거나 어떤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급강화되니까 자칫 이 시트벨트 안 하고 있다가 붕 떠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꼭 권장해 드리는 게 항상 주무실 때도 이 시트벨트는 좀 느슨하게라도 해놓고 주무시길 바라겠다. 뭐 그렇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갑자기 흑인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그녀는 항상 인도계였고 인도계 혈통을 자기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몇 년 전에 우연히 그녀가 이제 흑인으로 변하기 전까지 나는 해리스가 흑인인 줄 몰랐다. 좀 과장이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과장 좋아하잖아요. 과장하는 거. 흑인인 줄 몰랐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으로 알려지기를 지금은 원하는 모양이다. 그녀가 그런데 인도계냐, 흑인계냐, 난 모르겠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해리스 부통령은 분열을 위한 고리타분한 쇼다라고 그냥 일축했습니다. 직접적인 대응을 삼가했는데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은 정말 흑인계일까요? 아니면 인도계일까요? 즉 아시아계일까요? 자,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사실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해리스 부통령 본인입니다. 그리고 가장스럽고 힘들어했을 사람이 바로 해리스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해리스가 이 비평을 한 장소가 있는데요. 맞받아치는 말을 한 장소가 바로 흑인 여학생 친목 단체인 시그마 감마 로 소사이어티입니다. 시그마 감마 로 소사이어티, 이제 법률 그룹이죠.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한 비난, 그 비난에 대한 이 반박을 흑인 여학생 전문 클럽 행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는 흑인이든 인도계이든 내 안에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하다라는 메시지를 이 흑인 여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 해리스 부통령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발언을 직접 이렇게 인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보니까 트럼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면서,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았지만, 다만, 해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지도자, 사실에 직면했을 때 분노를 갖고 대응하지 않는 지도자, 미국 국민들은 이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 미국 국민들은 이런 지도자를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애둘러서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의 엄마, 아버지 다 이민 1세예요. 자메이카 출신의 이민자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기 전에는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대학을 갈 때는 워싱턴 DC에 있는 흑인 명문 대학인 하워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흑인 여성 커뮤니티인 알파 카파 알파에 가입해서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해리스는 이와 관련해서 흑인 대학을 다니면서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이든 인도계, 즉 동양계든 그게 중요합니까? 이 나라를 좀 멋지게 이끌어줄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런데 그런 자격이 없거나 그런 자격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면, 보여줄 수 없다면 흑인이든 인도계든 백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정말 잘 끌어줄 수 있는 인종과 관계없이 그런 멋진 지도자임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J.D. 벤스 상원의원, 그를 향한 공화 당내에서 그 우려의 시선이 지금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부통령으로 낙점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자, 벤스 의원은 젊음과 신선함, 또 거기에 대해서 경합주의 표심을 겨냥할 수 있다라는 이점으로 전격이 발탁이 됐습니다만, 이 고령 리스크를 안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젊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자신의 역할이 좀 애매해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 잘 아시죠? 이 과거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이 있다라는 논란을 일으키면서 공화당 일각에서도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우리 그 부통령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목소리가 공화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공식 파트너가 된 J.D. 벤스 의원은 이후 그 며칠 동안은 아주 신선하게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것도 불과 한 1주? 맥시멈 보면 한 2주가 다였습니다.
그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주고 또 유명세를 타게 했던 그 힐빌리의 노래, 힐빌리 엘리제라는 그 책이 이번에 또 부통령 후보가 되자 다시 출간이 됐고 또 그의 여러 가지 이력은 재조명되기도 했죠. 저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 넷플릭스의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J.D. 벤스가 부통령에 낙점된 이후에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정말 영화 잘 만들었고 그 스토리는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J.D. 벤스를 좀 다시 한번 봤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한 말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또 그때는 그때고 또 지금은 지금인가 보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성공한 이 개천에서 용난 그런 사람. 그런데 이제 부인은 또 인도계잖아요. 인도계 아내까지 모든 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수저 출신인 트럼프와 흑수저 출신인 벤스 의원의 조합은 그야말로 필승조합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단 2주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벤스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을 두고 자녀도 없이 비참한 삶을 사는 캣 레이디라고 말했잖아요. 다 아시죠, 이 내용. 캣 레이디. 여성들, 그러니까 자녀 없이 고양이 키우면서 이렇게 지내는 중년 여성들을 좀 비하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많은 자녀 없이 이렇게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캣 레이디라고 좀 비난하는 그런 말이 지금 다시 불거지면서 여성들 표가 주룩주룩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또 지난 2020년도에는 한 그 보수 성향 팟캐스트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사람들은 소시오패스 성향을 더 갖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스 의원은 또 낙태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말하면서 이 흑인 여성이 낙태를 더 많이 해요 라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은 여성 비하는 물론이요, 흑인 비하, 더 나아가서 아이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또 그 재혼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스텝 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비하, 흑인 비하는 물론이요.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스텝파더, 스텝마더, 심지어 스텝브라더 등으로 구성된 많은 이 미국 내 상당수 그 혼합 가족에게까지 큰 상처를 줬다는 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서 공화당 인사들이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J.D. 벤스 의원이 적합한 부통령 후보인가? 이거를 불과 2주 만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그 벤스 의원의 비호감도까지 오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스 의원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정치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로 J.D. 벤스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트럼프가 후계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일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고 난 후에도 J.D. 벤스 의원 같은 그런 극우파가 대권을 계속 이어서 잡아야만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산이 깔렸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의 입장과는 또 달리 공화당 내에서는 불과 2주 만에 저쪽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바꿨는데 우리는 2주 아니라 1주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부통령 후보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LA와 인근 지역에서 과태료를 가장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인근 지역에서 주차를 했다가 티켓 받으면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운전자들의 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알함브라 경찰국은 최근 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주차 티켓 스캠이 유행한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짜 티켓은요, 구별하기 쉽습니다. 진짜 티켓과는 다르게 가짜 티켓은 그 아랫부분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진짜 주차 티켓의 경우에는 그 시정부의 웹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글로 들어가서 벌금 페이 하라고요. 그런데 이제 진짜는 그래서 대신에 QR코드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가짜 티켓의 이 QR코드를 스캔을 했을 때 결제를 요구하는 사기 웹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유출될 수 있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당국은 이 같은 그 가짜 티켓을 발견했을 시에 QR코드를 절대 스캔하지 말고 바로 찢어버리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QR코드가 있는 주차 티켓 이거는 진짜 경찰이 발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찢어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타겟 스토어 자주 가시나요? 이거 대형 소매업체 타겟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하나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타겟이 청바지 같은 그런 소위 그 데님 제품이라 그러잖아요. 그 청바지 등 데님 제품에 대한 20%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스토리도 아주 재밌어요. 이 타겟은 이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중고 청바지 등 이미 입었던 중고 데님 제품을 가져오면 새 뉴 데님 제품을 구매할 때 20% 할인해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가져오는 중고 데님 제품의 뭐 낡은 정도나 또는 어디 건지 브랜드 등등 전혀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한 명당 최대 5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전체 구매액에 대해서 20% 할인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즉 한 벌을 가져오든 5벌을 가져오든 동일하게 20%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5벌이 있으시다면 내가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 어떤 데님 제품이 있는데 딱 하나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2개, 한 3개 정도 있어야 돼. 그러면 5개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씩 가져가서 20% 할인받고 또 하나 가져가서 20% 할인받고 이것도 방법인데 만약에 내가 필요한 거를 한 벌이 아니라 뭐 5벌이 필요해서 5벌을 한꺼번에 산다면 뭐 굳이 그렇게 5번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살 때 청바지 중고 하나 가져가서 20% 할인 받으면 되니까요. 자, 할인 혜택 대상은요. 타겟 서클 회원. 타겟의 그 서클 회원으로 제한됩니다. 뭐 회원이 아니면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 가입하시면 돼요. 현장을 방문할 때 그 표시 박스가 있는데 표시된 박스에 가져온 그 중고 데님 의류를 집어넣으면 프로모션 코드를 받게 되는데 그 코드를 내가 나중에 계산해서 새로운 걸 사서 계산할 때 그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20% 할인을 받게 되고 그리고 타겟 서클 회원이면 또 추가적으로 5%의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그 며칠 동안에 조금 날씨가 주춤하다가 다시 좀 더워지기 시작하시죠? 근데 많이 더운데 주말에는 조금 더 더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야외 왔다 갔다 하실 때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에어컨 너무 오래 하루 종일 틀지 마시고 환기 시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